곤돌바다! 그 원시적인 돌덩이로 이 오래된 고통을 이긴다고! 핀란드 명예교수이자 류마티즘을 앓고 있는 요나스 레흐토넨. 그는 한국인 며느리의 온돌 이야기에 크게 비웃었습니다. 플라시보일 뿐 대체 약은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그 비웃음은 단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진통제 없이 잠든 교수는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한국 기술 하나가 북유럽 의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냉철한 현대의학의 편견을 깨고 핀란드 정부까지 움직인 기적. 그 사연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요나스 레흐토넨, 올해로 69세가 됐습니다. 헬싱키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30년 넘게 과장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의사죠. 이젠 집에서 노년을 보내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거실의 온도계는 섭씨 14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창밖으로 헬싱키의 11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는 소리가 들리죠. 뼈를 파고드는 냉기와 함께 오른손 검지 관절이 또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마다 박혀있는 통증의 역사는 25년이 됐어요. 우리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손이 뒤틀리는 운명을 타고났죠. 할아버지는 60대 중반부터 손가락이 구부러지기 시작해서 결국 70대에는 지팡이 없이 걷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50대 후반에 처음 증상이 나타나더니 돌아가시기 전 10년은 거의 휠체어에서 보내셨죠. 저는 그 두 분의 뒤틀린 손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고 정형외과를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관절을 고치면 언젠가 내 운명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40대 후반 수술실에서 메스를 쥐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가 평소와 다르게 뻣뻣하더군요. 처음엔 과로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 달 뒤에는 중지까지 번졌습니다. 피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제가 평생 두려워했던 그 단어를 마주해야 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유전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가 결국 제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25년 동안 수술은 3번 받았고 약은 수십 가지를 바꿔봤어요. 스테로이드부터 면역 억제제까지 의학이 제시하는 거의 모든 방법을 시도했죠. 하지만 병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제 오른손은 검지가 70도밖에 펴지지 않고 중지는 65도, 약지는 60도에서 멈춰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서 30분은 뜨거운 물에 담가야 겨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병을 내가 고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서서히 저를 잠식했어요. 현대의학은 제 병을 늦출 뿐 고쳐주지는 못했죠. 그러던 중 작년 겨울 난방비 청구서를 열어본 순간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2,800유로. 5달치 겨울 난방비가 연금의 거의 절반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지역 난방 시스템은 세계 최고 효율을 자랑한다고들 하지만 50년 된 이 낡은 집에선 따뜻한 공기가 벽 틈새로 줄줄 새고 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병원비를 아끼고 그래도 모자라면 어디서 더 줄여야 할지. 결국 올해부터는 2층 난방을 완전히 끄기로 했습니다. 계단 입구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침실에는 전기 매트 하나만 깔았죠. 1층 거실과 주방만 최소한으로 난방하면서 버티기로 한 겁니다. 온도계를 14도에 맞춰놓고 스웨터 2겹에 담요를 덮으면 견딜만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류마티즘 환자에게 냉기가 치명적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69세 노인에게 따뜻함은 사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에리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아내 민서와 함께 올라가도 되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한국인 며느리를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에리크가 유학 중에 만났다는 그 아이, 경희대 한의학과 명예교수인 며느리와는 어쩐지 서먹했어요. 저는 한의학이라는 분야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무작위 대조 시험이 충분치 않으며 결국은 플라시보에 가깝다고 생각했죠. 학문적인 의심인지 마음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 내외니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와라.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에리크와 민서가 와 있었어요. 민서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또렷한 핀란드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발음이 정확했죠. 핀란드에서 살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는 왠지 그게 불편했습니다. 외국인이 너무 완벽하게 우리 언어를 구사하려고 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딱딱해 보였죠.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의 시선이 벽에 걸린 온도계에 멈췄습니다. 15도. 민서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죠. 류마티즘 환자에게 이 정도 냉기가 얼마나 해로운지 민서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넘겼어요. 핀란드 가을은 다 이렇다고 스웨터를 끌어당기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민서가 설거지를 돕겠다며 제 옆에 섰는데 우연히 제 손을 보게 된 겁니다. 순간 민서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관절이 붓고 휘어진 제 손가락을 자세히 보게 됐어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관절 상태가 꽤 진행된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내가 의사니까 알아서 관리한다고 잘라 말했죠. 며느리의 눈에 스친 상처를 저는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중이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이 있는데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고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핀란드가 세계 최고 효율을 자랑하는 난방 국가인데 무슨 돌바닥을 깔자는 거냐고 되물었죠. 목소리가 날카로워진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온돌이 원적 외선을 방출해서 혈류를 개선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설명을 이어갔죠.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방 치료는 플라시보에 가깝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어요. 40년 넘게 수술을 해온 정형외과 의사인 내가 내 몸 상태를 한방 교수에게 배울 필요는 없다고요.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에리크가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없었어요.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말로 대화를 끝냈고 그날 밤 아들 내외를 일찍 돌려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 온도는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고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진통제를 삼켰어요. 하지만 약은 곧바로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불에 달군 것처럼 쑤셨고 무릎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어졌죠.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핀란드의 길고 어두운 밤이 보였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 그리고 지금 제 손. 똑같이 뒤틀려가고 있었죠.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결국 휠체어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게 되는 건 아닐까?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의 손을 고쳤지만 정작 내 손 하나는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어요. 온돌, 바닥 난방,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양의학을 믿기 시작하면 40년간 쌓아온 의학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담요를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제 고집만큼이나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아는 채 겨우 잠이 들었어요. 챕터 2. 25년 통증과 난방비, 바닥까지 떨어지다.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손가락 10개가 마치 시멘트로 굳어버린 것처럼 뻣뻣했어요. 이불을 걷어내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욕실까지 기어가듯 걸어가 세면대에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온도계는 섭씨 42도를 가리켰고 저는 그 물에 두 손을 담근 채 30분을 버텨야 했어요. 창밖에서 헬싱키의 차가운 새벽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제 아침의 시작이었죠.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의식이에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천천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관절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30분이 지나면 겨우 주먹을 쥘 수 있게 되고 그제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옷을 입는 건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 잠그는데 3분씩 걸렸죠.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작은 단추구멍에 단추를 밀어넣는 것조차 고역이었어요.
7개의 단추를 모두 잠그는데 15분 넘게 걸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양말을 신으려고 무릎을 굽히면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신발끈을 묶으려면 또다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야 했죠. 젊은 시절에는 5분이면 끝났던 일들이 지금은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제 관절의 수명이 다했다는 걸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엌 서랍을 열자 진통제 상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셀레콕시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부터 전문 의약품까지 25년 동안 바꿔가며 먹어온 약들이죠. 저는 그 상자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장은 이 약들이 내 생명줄이에요. 하지만 장기 복용의 부작용도 잘 알고 있었죠. 위궤양, 신장 손상,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경고했던 바로 그 내용들이 제 몸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1월 초 우편함에서 전력회사 고지서를 꺼내들었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380유로. 10월 한 달 난방비였죠. 저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려 봤어요. 핀란드의 겨울은 11월부터 3월까지 5달입니다. 380유로씩 5달이면 1900유로, 하지만 12월과 1월은 더 춥기 때문에 500유로는 넘어갈 거예요. 총합을 계산해보니 3000유로에 육박했습니다. 제 연금 6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식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병원비도 아껴야 했고요. 하지만 어디까지 줄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층 난방을 완전히 끄기로 한 거죠. 계단 입구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집의 절반을 겨울 내내 폐쇄했어요. 거실 온도 조절기를 14도에 맞춰놓고 스웨터 2겹의 담요로 버티는 삶을 택했습니다. 류마티즘 환자에게 집안의 냉기가 치명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요. 며칠 뒤 헬싱키 대병원에서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 의사들을 대상으로 류마티즘 최신 치료법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강단에 서는 건 여전히 설렜습니다.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최신 치료적 논문들을 훑어봤어요.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적 접근. 제가 평생 믿어온 방법들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20명 남짓한 젊은 의사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강단에 섰어요. 붓고 굽은 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류마티즘 치료의 역사부터 최신 생물학적 제재까지 1시간 넘게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환자의 입장이 된 권위자라는 모순이 온몸으로 느껴졌죠. 특히 수술적 접근을 설명하며 성공률을 언급할 때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3번의 수술로도 제 손은 완치되지 않았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전공의가 손을 들었습니다. 온열요법이나 침술, 한방 같은 대체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더군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애써 무시하며 대답을 준비했어요. 무작위 대조 시험이 충분치 않은 치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부수적인 방법일 뿐 핵심 치료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젊은 전공의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 또한 그게 옳은 대답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강의를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 에리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며느리 민서가 온돌 관련 치료요법에 관한 논문을 아버지께 보내드리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나중에 보자고 짧게 답장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부정해온 한의학 논문을 읽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죠. 집에 돌아오니 이메일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민서였어요. 제목에 온돌과 류마티즘이라는 단어가 보였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메일을 선택했습니다. 단 2번의 클릭으로 휴지통에 넣어버렸어요. 화면에서 메일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새벽 4시, 또다시 진통제가 듣지 않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불에 달군 것처럼 쑤셨고 무릎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어졌죠. 저는 잠을 포기하고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싱크대에 뜨거운 물을 받아 손을 담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자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프고 서러웠죠. 찬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면서 더 처량했어요. 장장 2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수술 3번, 약 수십 가지를 바꿔가며 버텨온 시간이죠. 하지만 병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수술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 손을 고쳤던 바로 이 손이 지금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죠. 환자들에게 나아질 거라고 말해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헬싱키의 어둠과 눈발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겨울에 이 정도 고통을 겪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어요. 차가운 집에서 진통제에 의지해 버티는 사람들. 난방비를 아끼려고 추위를 감수하는 사람들.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문득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지통에 넣어둔 며느리의 메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논문 한 편 보는 게 자존심을 버리는 건 아니겠지. 그래, 데이터만 보자.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휴지통을 열었어요. 민서가 보낸 메일이 거기 있었죠. 마우스 커서를 복원 버튼 위에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이 클릭 하나로 흔들릴 것 같았죠. 하지만 새벽 4시의 통증이, 25년의 고통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틀린 손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메일이 받은 편지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일을 열었죠. 화면에 경희대 한의과대학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한 그 새벽의 첫 번째 클릭이었죠. 해시태그 챕터 3. 그래프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다. 새벽 4시 27분,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이 어두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원한 메일에 첨부된 PDF 파일을 열자 40페이지짜리 논문이 화면에 떴어요.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부산의대 재활의학과 공동연구팀이 5년간 240명의 류마티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돌 온열 임상 연구였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논문의 연구 설계부터 확인했습니다. 무작위 배정, 대조군 설정, 이중 눈가림. 제가 40년간 학생들에게 이런 연구만 믿으라고 가르쳐왔던 바로 그 방법론이었어요. 피험자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온돌 바닥에서 생활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일반 난방 환경에서 지내게 했죠. 5년간의 추적 관찰이 이어졌습니다.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돌 그룹의 통증 지수가 약 50% 감소했다는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35% 이상 증가했고 아침 경직 시간은 60% 넘게 단축됐죠.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내가 25년 동안 먹어온 그 어떤 약도 이 정도 수치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논문을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메커니즘 설명 부분이었어요. 온돌에서 방출되는 원적 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혈류량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혈류가 늘어나면 관절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염증 유발 물질의 배출이 촉진된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손을 떨며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메커니즘이었죠.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과학이 거기 있었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검색창에 온돌, 바닥난방, 온열요법이라는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가 떴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논문도 있었어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발표한 온열치료 효과 분석도 찾았죠. 한 편, 두 편, 세 편. 논문을 읽을수록 충격이 커졌습니다. 제가 안 보는 선택을 했던 것뿐이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미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었죠. 북유럽, 동아시아, 유럽 중부까지. 바닥 난방과 온열요법이 관절염 환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들이 수십 편이나 존재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해가 완전히 떴을 때 저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진통제를 삼키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굳어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가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휴대폰을 들어 에리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서에게 전화해보라고. 온돌 얘기 다시 듣고 싶다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걸 보내는데 10분이나 걸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출력한 논문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민서와 에리크를 다시 초대했죠.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논문 더미를 훑었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대 연구팀 통계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죠. 저자 중 몇 명은 국제학회에서 이름을 본 적 있다고도 했어요. 민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민서를 전문가로 대우하는 문장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40년간 쌓아온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온돌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정리한 자료였죠. 재료비, 인건비, 보일러 교체 비용, 핀란드 법규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총합은 약 8,000유로였습니다. 제 연금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죠. 하지만 민서는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난방비가 연간 60% 가까이 줄어들면 3년에서 4년 안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프와 수치가 담긴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죠.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난방비 3,000유로가 1,200유로로 줄어든다는 계산이었어요. 내가 다 내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8,000유로는 연금 생활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에리크가 대답했어요. 자신과 민서가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4,000유로만 아버지가 내달라는 제안이었죠.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4,000유로도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통증과 난방비라는 두 개의 굴레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죠. 25년간의 고통과 매년 3,000유로씩 빠져나가는 난방비. 그 사이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3가지 조건을 걸겠다고 말했어요. 첫째, 매주 통증 지수, 관절 가동 범위, 아침 경직 시간을 수치로 기록하고 민서가 연구자처럼 관리할 것. 둘째, 3개월 뒤 개선율이 30% 미만이면 즉시 온돌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원상 복구할 것. 셋째, 핀란드 건축법과 에너지 규정, 안전 기준을 100% 준수하고 모든 서류를 제가 직접 검토할 것.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조건에 동의한다고 했죠. 과학적 실험으로 온도를 설치하는 딜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번에도 데이터가 내 기대를 배신하면 그땐 자네가 책임져야 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약속하자고. 해시태그 챕터 4. 핀란드 집 해부 수술. 일주일의 공사. 민서가 가져온 서류 뭉치는 47페이지에 달했습니다. 핀란드 건축청에 제출할 신청서, 에너지 효율 계산서, 시공 계획서, 단열 기준 충족 증명서, 화재 안전 규정 준수 서약서, 전기 및 가스 관련 문서까지. 모든 서류가 핀란드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장 한 장 검토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민서는 제 옆에 앉아 각 항목에 대해 설명했죠. 단열재 두께 10cm, 방승막 설치 위치, 보일러 효율 등급, 배관 재질과 내구성 테스트 결과까지.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학병원 연구 프로토콜 수준이었어요. 40년간 수많은 임상 연구 서류를 검토해왔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된 시공 계획서는 처음 봤죠. 2주 뒤 건축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인 건축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조건으로 공사를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죠. 감독 비용이 추가로 들 텐데. 하지만 민서가 먼저 말했어요. 감독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면서도 고마웠어요. 그 무렵 옆집 타피오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67세의 은퇴한 교사였죠. 젊은 시절에는 배관공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타피오는 현관에서부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핀란드 집에 한국식 온도를 깔 거라며.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타피오가 웃으며 말했죠.
지난해 난방비가 3,200유로 나와서 머리가 아팠다고요. 자네 집이 성공하면 나도 따라 해보겠다는 말에 농담과 진심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12월 초 한국에서 시공팀이 도착했어요. 민수와 진호라는 두 명의 젊은 기술자였죠. 두 사람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을 두드리고 벽을 만져보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50년 된 집의 구조를 파악하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민수가 말했죠. 일단 마루를 드러내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다고요. 첫째 날, 나무 마루가 뜯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제 발 아래 있던 바닥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갔어요. 그 아래에서 드러난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죠. 얇은 스티로폼 한 겹뿐인 단열재가 보였습니다. 검게 젖은 목재 구조가 드러났고 금이 간 콘크리트 위로 물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민수가 습도계를 바닥에 대자 숫자가 72%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내 몸속도 이렇겠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계획보다 작업량이 늘어날 것 같다고요. 습기 차단과 구조 보수, 단열 강화에 1,200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이 말을 손으로 짚었어요. 이미 4,000유로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1,200유로가 더해지면 5,200유로였습니다. 연금 7개월치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죠. 에리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참에 집 구조도 치료하는 셈 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집 전체가 콘크리트 바닥만 남았습니다. 가구는 모두 2층으로 옮겼고 거실과 주방은 텅 빈 공사장이 됐어요. 동네 주민들이 창가에서 구경하는 게 보였죠. 저 집 드디어 미친 거 아니냐는 표정이 있었고, 근데 좀 부럽다는 표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은 잠시 겨울 창고처럼 변했어요. 난방을 틀 수 없으니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았죠. 저는 패딩을 두 겹으로 껴입고 공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둘째 날, 민수와 진호는 두꺼운 방승막을 바닥 전체에 깔기 시작했어요. 회색빛 방승막이 콘크리트 위로 펼쳐졌죠. 두 사람은 모서리까지 테이프로 꼼꼼히 밀봉했습니다. 1mm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작업이었어요. 그 위로 두께 10cm짜리 단열재가 올라갔죠. 20제곱미터 전체에 맞춤 재단된 단열재를 한 장씩 배치하면서 민수는 수평계를 들고 오차를 확인했어요. 1mm라도 어긋나면 다시 작업했죠. 6시간이 넘는 반복 작업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온수 파이프가 등장했어요. 주황색 파이프가 뱀처럼 휘어지며 바닥 전체에 깔리기 시작했죠. 30cm 간격으로 정확하게 배치됐습니다. 민수가 줄자를 들고 간격을 재면서 5mm만 어긋나도 다시 고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수술실에서 혈관을 이어붙이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30년간 수천 번 반복했던 그 정밀한 작업이 지금 제 집 바닥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기존 전기 히터가 철거됐어요. 50년 동안 이 집을 데워왔던 낡은 히터가 벽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 자리에 한국제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됐습니다. 효율 95%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죠. 예전 전기 히터의 효율이 60% 수준이었다면 40%의 에너지가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보일러와 바닥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압력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처음엔 게이지가 정상 범위를 가리켰죠. 하지만 5분쯤 지나자 바늘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뒤에는 눈에 띄게 압력이 빠지고 있었어요. 민수와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누수가 의심됐습니다. 두 사람은 30분 넘게 연결부를 모두 점검했어요. 파이프 이음새를 하나씩 확인하고 밸브를 조이고 보일러 내부까지 살펴봤죠. 하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안에 휩싸였어요. 수천 유로를 날린 건가? 이 공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타피오가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섰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보일러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죠. 타피오는 밸브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젊은 시절 배관공으로 일했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한 곳에서 멈췄죠. 출수 밸브가 반만 열린 상태였습니다.
타피오가 밸브를 끝까지 돌리자 딸깍 소리가 났어요. 압력계 바늘이 다시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파이프는 멀쩡해. 문제는 사람이지. 타피오가 웃으며 말했죠. 모두의 어깨가 동시에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다섯째 날 파이프 위로 시멘트가 부어졌습니다. 5cm 두께의 열 저장층이 만들어졌죠. 민수가 말했어요. 이틀 동안 양생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이에 핀란드 환경부의 리나 바흐티아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40대의 기후에너지 정책 담당관이었죠. 리나는 에너지 절감 수치, 탄소 배출 감소량, 설치 비용 대비 효율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더니 정부 시범사업 후보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여섯째 날 시멘트가 굳어가는 동안 민서는 제 현재 상태를 기록했어요. 기준점을 잡는 작업이었죠. 통증 지수 10점 만점에 8점. 아침 경직 시간 30분. 오른손 검지 굴곡 각도 70도, 중지 65도, 약지 60도. 민서가 각도기와 측정 도구를 들고 꼼꼼하게 숫자를 적어넣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실험 대상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일곱째 날 마지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핀란드산 자작나무 마루가 새로 깔렸어요. 밝은색 나무 바닥이 거실 전체를 덮었죠. 민수가 수평을 최종 확인하고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완성된 거실을 둘러봤어요. 집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전원을 넣지 않은 바닥은 12도로 차가웠습니다. 내 몸 수술보다 더 떨렸어요. 이 집 바닥이 망가지면 내 노후도 함께 망가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가운 새 바닥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첫 가동이었죠.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챕터 5. 첫 온기, 25년 만에 맨발로 걷다. 다음 날 아침 9시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민수, 진호, 에리크, 민서, 그리고 저. 5명의 시선이 벽에 설치된 온도 조절기에 집중됐어요. 민수가 조절기 앞에 섰죠. 22도를 설정하고 전원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8,000유로가 넘는 투자의 결과가 곧 드러날 순간이었죠. 민수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어요. 웅 하는 소리가 집 전체에 퍼졌죠. 10분이 지나도 체감 온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바닥에 대봤죠. 12도의 냉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에리크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민수와 진호는 서로 눈치를 보며 표정이 굳어갔죠. 저는 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요. 민서의 목소리만 침착했어요. 온돌은 원래 천천히 올라온다고 바닥 전체에 열이 퍼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습관처럼 바닥에 손을 대봤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동시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졌습니다. 에리크의 눈이 커졌죠. 민수와 진호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어요. 민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5분쯤 지나자 온기가 확실해졌어요. 바닥 전체에서 따뜻함이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두꺼운 양말도 벗었죠. 맨발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됐습니다. 25년 동안 겨울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어요. 헬싱키의 12월에 맨발로 집안을 걷는다는 건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을 걷기 시작했죠. 벽 쪽으로 가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창가 쪽으로 걸어갔죠. 역시 따뜻했습니다. 집 어디를 걸어도 비슷한 따뜻함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멈춰 섰어요. 69년 동안 겨울에 집을 맨발로 걸어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죠.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고개를 숙였죠. 손바닥으로 온기가 스며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뒤틀린 손이 떠올랐어요. 지팡이 없이 걷지 못하셨던 70대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손도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서 보내신 마지막 10년이요. 그리고 제 손.
25년 동안 약과 수술로 버텨온 이 손이 바닥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수술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고쳤던 손이 지금 따뜻한 바닥 위에 얹혀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25년간의 통증, 새벽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던 시간, 진통제에 의지하던 날들, 난방비를 아끼려고 차가운 집에서 버티던 겨울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 침묵 속에서 온기가 천천히 온몸으로 퍼져갔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담요를 치웠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누웠어요. 등으로 온기가 전해져 왔죠. 평생 알던 침대 위 전기 매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전기 매트는 한 곳만 뜨거웠어요. 하지만 온돌은 몸 전체를 균일하게 감쌌죠. 마치 따뜻한 물속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69세의 겨울에 처음으로 저는 아이처럼 바닥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평소보다 덜 굳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죠. 습관대로 뜨거운 물을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려 봤어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평소 아침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셋째 날에는 통증이 달라졌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이던 통증이 7점 정도로 느껴졌어요.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죠.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진통제 복용을 늦춰봤어요. 평소 아침 7시에 먹던 약을 9시까지 미뤄봤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분 탓일지라도 끝까지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매일 조금씩 변화가 쌓여갔습니다. 아침 경직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통증의 강도가 낮아졌죠. 손가락을 구부리는 게 덜 힘들어졌습니다. 플라시보에 속는 걸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몸이 직접 느끼는 변화를 부정할 수는 없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민서가 측정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경직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30분에서 10분이 줄어든 거예요. 통증 지수는 6점. 8점에서 2점이 떨어졌죠. 민서가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변화가 선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확실히 우상향하는 곡선이었죠. 저는 그 그래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에 이 정도면 이건 착각이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40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봐왔죠. 플라시보 효과는 보통 2주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수치가 객관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죠. 제 몸이 실험 결과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3개월 뒤 데이터가 진짜 답을 줄 거라고 했죠. 12일째 되는 아침, 손가락이 거의 굳지 않은 채로 깨어났습니다. 경직 시간이 10분까지 줄었어요. 셔츠 단추 7개를 잠그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죠. 예전에는 15분 넘게 걸리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진통제 상자 앞에 섰어요. 2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약이었죠. 오늘 하루만 빼보자고 결심하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밤 10시, 약 없이 하루를 버텼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죠. 2주 측정에서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15% 증가, 통증 30% 이상 감소, 경직 시간 60% 이상 단축. 민서가 그려준 그래프는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 데이터를 봐왔지만 어떤 약도 2주 만에 이 정도 곡선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켜고 예전에 무시했던 논문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온열요법, 원적 외선 효과, 한방치료. 검색할수록 연구가 쏟아져 나왔죠. 일본, 중국, 미국까지. 제가 안 보겠다고 선택했을 뿐 데이터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40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12월 말 난방비 고지서를 뜯었습니다. 380유로. 작년 같은 기간 950유로였죠. 60% 감소였어요. 게다가 작년에는 2층 난방을 끄고 1층만 최소로 틀었습니다. 올해는 집 전체가 따뜻했죠. 난방 면적은 늘었는데 비용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손이 떨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옆집 타피오에게 갔어요. 숫자를 본 타피오가 눈이 커졌죠. 장난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직접 밟아보고 판단하라며 집으로 초대했어요.
타피오가 맨발로 거실을 한 바퀴 돌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숫자와 몸이 동시에 좋다고 말하는 시스템이면 그건 그냥 진짜라고 했죠. 다음 날 타피오가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집에도 온도를 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네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1월 초 환경부의 리나 바흐티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주간의 의료 데이터와 에너지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모든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좋다는 결론이었죠. 제 집이 정부 시범사업 대상 가구로 공식 선정됐다는 통보였습니다. 노인 가구의 에너지 효율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 모델 케이스라고 했어요. 이번 겨울은 집이 따뜻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덜 아파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통증과 난방비라는 두 개의 굴레가 동시에 느슨해지고 있었죠. 25년 동안 조여왔던 족쇄가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1월 둘째 주 핀란드 의사협회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칼레 협회장에게서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동료들 앞에서 온돌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숫자가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3개월간의 데이터가 쌓여 있었고 그걸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200명 가까운 의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년 넘게 얼굴을 마주한 동료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 의사의 편견과 예기치 못한 치욕. 제목을 본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사진 2장을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은 3개월 전 제 손이었습니다. 관절이 붓고 뒤틀린 모습이었죠. 오른쪽은 지금 제 손이에요.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확연히 달랐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통증 지수 50% 가까운 감소. 관절 가동 범위 30% 증가. 아침 경직 시간 70% 이상 단축. 곡선이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었죠. 칼레 협회장이 앞줄에서 손을 들었어요. 어떤 약이냐고 물었습니다. 신약인가, 임상시험 중인 생물학적 제재인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신약도 아니라고요. 3000년 전부터 쓰이던 바닥 난방 방식이라고 했어요. 한국식 온돌의 효과라고 밝혔죠. 순간 강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맨 뒷줄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마르티였습니다. 70대의 전직 외과의였죠. 요나스가 동양 미신에 빠졌다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부산의대 공동연구. 피험자 240명, 5년 추적 관찰,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논문.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임상시험.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온열치료 효과 분석. 전월명과 출판 연도, 피험자 수를 조목조목 나열했죠. 제가 수십 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바로 그 연구 방법론이었습니다. 웃음이 멈췄어요. 마르티가 펜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원적 외선이 피부를 투과해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며 염증 유발 물질의 배출을 촉진한다고요. 면역 반응 조절 효과까지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했어요. 니콜라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65세의 내과의였죠. 자신도 류마티즘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더 자세한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연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질문이 쏟아졌어요. 설치 비용은 얼마인지, 시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신약을 소개하는 세미나보다 더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칼레가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자기 편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게 진짜 전문가의 용기라고요. 우리가 평생 믿었단 이유만으로 더 나은 방법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핀란드 국영방송 YLE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집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촬영팀이 제 집을 찾아왔죠. 거실 구조, 온돌 시스템, 보일러실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작년과 올해 것을 나란히 내밀었어요.
950유로에서 380유로로 줄어든 숫자를 보고 PD의 눈이 커졌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며느리의 제안을 왜 거절했는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40년간 서양 의학만 믿어왔고 동양 의학을 미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묻자 데이터가 저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자존심도 무너진다고요. 2월 초 황금 시간대 뉴스에서 10여 분짜리 특집이 방영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환자들, 동료 의사들, 다른 방송국 기자들까지. 이메일함에는 수백 통의 문의가 쌓여 있었죠. 헬싱키 대병원 류마티즘 센터장 야코 린드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온돌과 류마티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공식적인 임상 연구를 시작하자고 했죠. 2월 중순 환경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식 온돌과 고효율 보일러 설치 시 정부가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했어요. 1년차 목표는 1000가구였죠. 리나 바흐티아가 단상에서 제 집 사례를 첫 번째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제 거실 사진이 떴을 때 저는 집에서 TV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타피오 집에 온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니콜라이도 신청했어요. 동네 할머니 2분, 할아버지 3분이 뒤를 이었죠. 몇 달 사이에 10여 가구가 온돌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민수와 진호는 한국에서 추가 인력 5명을 불러왔어요. 헬싱키 근교 마을 곳곳에 온돌이 깔리기 시작했죠. 민수가 다시 제 집에 왔을 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유럽 온돌 1호라고요. 3개월 측정 날이 왔습니다. 민서가 도구를 들고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오른손을 내밀었죠. 측정이 끝나고 민서가 조용히 결과를 읊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35% 증가. 통증 지수 50% 이상 감소. 경직 시간 80% 가까운 단축. 모든 수치가 제가 설정했던 30% 기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저는 그래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세웠던 조건이 떠올랐죠. 개선율이 30% 미만이면 중단하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거실 바닥 따뜻한 온돌 위에서 허리를 숙여 절을 했어요. 69세 핀란드 시아버지가 41세 한국인 며느리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쌓아온 벽에 갇혀 있었을 뿐이라고요.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에리크도 고개를 돌렸죠. 따뜻한 바닥 위에서 저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저는 헬싱키 대병원 류마티즘 센터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야코 린드 센터장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60명분의 환자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죠. 제 집에서 시작된 온돌이 이제 60가구로 퍼졌고 모든 환자의 수치를 추적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패턴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수준의 통증 감소, 경직 시간 단축, 관절 가동 범위 개선이 평균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죠. 한두 명의 예외적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야코가 말했어요. 이건 재현 가능한 결과라고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였죠. 재현 가능성. 제 몸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논문 초안을 완성했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의 증상 완화에 미치는 영향. 야코와 민서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죠. 핀란드 의학저널에 제출했고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돌아왔습니다. 전통 난방 기술과 현대 의학을 접목한 혁신적 시도라는 평가였어요. 게재가 승인됐죠. 69세에 새로운 논문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름 중순 환경부의 6개월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핀란드 전역 300여 가구에 한국식 온돌과 고효율 보일러가 설치됐다는 내용이었죠. 평균 난방비 50%대 후반 절감, 탄소 배출 약 60% 감소. 리나 바흐티아가 기자회견에서 수치를 발표할 때 타피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요. 니콜라이도 비슷한 말을 했죠. 동네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놀러 오면 바닥에 앉혀놓는다고 했습니다.
8월 1일 헬싱키 도심의 작은 사무실에 간판을 달았어요. 북유럽 통합의학연구소. 민서와 함께 설립한 연구소였죠. 동양과 서양의 장점을 합친 치료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의료 시스템에 녹여 넣는 게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온돌 효과 5년 장기 추적이었어요. 제가 시작점이 됐고 이제 수백 명의 환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죠. 9월 중순 헬싱키대 의대 대강당에 섰습니다. 200명의 의대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편견을 넘어선 치유라는 제목의 강의였죠.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방과 온도를 미신이라며 며느리를 내쳤던 일 새벽에 삭제했다가 복원한 이메일, 온돌 바닥에 엎드려 울었던 날 의사협회에서 받았던 조롱과 질문까지 숨기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열린 마음과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식은 쌓일수록 편견도 함께 쌓인다고 했죠. 진짜 전문가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신념까지도 계속 검증하려는 사람이라고요. 40년 전 의대생이던 제가 들었다면 비웃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9세의 저는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온돌 설치 1년이 된 10월 거실에서 맨발로 섰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올려봤어요. 아침 경직이 5분 이내였죠. 통증은 2점 이하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었어요. 진통제 상자가 보였죠. 6개월째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약이었는데요. 저는 조용히 서랍을 닫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에리크와 민서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서가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거실로 들어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기 옷이 들어 있었어요. 노란색 우주복과 작은 양말, 손바닥만 한 모자까지. 임신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이 따뜻한 바닥에서 첫 겨울을 보내게 해주고 싶다고 민서가 말했어요. 저는 아기 옷을 손에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약봉지만 움켜쥐던 손이었죠. 이제 그 손으로 손주를 안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의 뒤틀린 손, 아버지의 뒤틀린 손. 하지만 제 손주는 다를 겁니다. 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자라날 테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핀란드식 저녁 식사를 나눠 먹었죠.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에리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의자보다 바닥이 더 편하다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값진 1년이었다고 했죠. 밤 10시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온돌 위에 그대로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던 새벽,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쉬던 날, 차가운 집에서 담요를 껴안고 떨던 겨울. 외로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왔어요. 통증은 거의 사라졌죠. 곧 태어날 손주가 있었고 함께 연구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러 온 젊은 의사들이 있었어요. 25년을 기다렸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그만큼의 겨울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손주는 이 바닥 위에서 자라겠지. 할아버지의 고집이 무너진 바로 여기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등을 감싸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가장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이 따뜻한 바닥이 저를 받쳐주고 있으니까요.